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로 가는 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는 유니슬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역사 6편, 전후 복구와 대립 심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후 남북한은 모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국가 재건을 위한 대대적인 복구 사업이 시급했습니다. 특히 산업시설과 인프라의 복구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휴전협정 체결로 38선 대신 군사분 개선이 설정되면서 남북 분단이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남북한 각각의 정치 체제와 이념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과 북한 양측은 모두 전후 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한은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으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죠.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대립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먼저 보자면 이승만 정부는 전후 복구를 위해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제를 폐지하고 자장농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는 전쟁 이전에도 시행 중이던 정책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후 복구 비용 원조도 매우 큰 몫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의 원조는 남한 경제 재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조 물자는 식량과 생필품 공급, 산업시설 복구에 사용되어 경제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으나 불공정한 분배 문제도 제기되었죠. 또한 전쟁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훨씬 더 강화된 반공교육이 있겠죠. 이승만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반공 정책을 더욱 강화했고 사회 전반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반공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학교와 언론을 통해 반공 교육을 실시했으며 반공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좌익 활동을 강력히 단속했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이 지체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북한 역시 전후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전쟁 직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파괴된 산업시설과 인프라를 복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식 경제 모델을 채택하여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철강, 기계, 화학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빠른 산업화를 추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빨리 북한이 자체적으로 병기를 생산하기 위함이 컸습니다. 북한의 정치사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김일성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당과 국가 기구를 장악하며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또한 1955년 김일성의 주체 연설을 시작으로 주체 사상의 맹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스스로에 대한 독재 체제를 더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은 또한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군비 확충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군사분 개선이 설정되었는데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죠. 또한 남북 모두 전쟁의 상처를 아는 채 군사력 증강에 힘썼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 현대화를 추진했고 북한은 자체 군사력 강화에 주력했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었고요. 북한은 미군 주둔을 침략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함께 소련,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했으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서구식 교육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집단주의와 노동 영웅 숭배가 강조되었고 문학과 예술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가 시작되어 전 사회에 걸쳐 유일사상 체계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살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산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남북 간 적대적 관계로 인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의 비극적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에서 아실 수 있듯 남북 간의 전후 복구는 그 성향이 비슷한 듯 달랐습니다. 둘 다 해외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남한은 경공업, 북한은 중공업부터 육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한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남북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냉전 체제 하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극동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완충지대로 기능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양측의 대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대 남북한의 발전은 전후 복구와 체제의 경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재건에 주력했고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빠른 복구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념적, 체제적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립의 심화는 군사적 긴장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과제를 남겼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며 통일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전쟁 이후의 남북관계와 그들의 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었던 만큼 그 이후의 복구도 쉽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육성했던 공업의 분야가 달랐던 것을 주제로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인지 토론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북한이 옳았다고 생각해. 어찌되었든 간에 인간의 삶 속에서 제일 필요한 집을 만드는 게 중공업이잖아. 이런 사회적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면 나머진 다 따라오는 거 아냐?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북한이 중공업에 치중한 산업 육성을 계획하는 건 명백히 소련의 지시를 무시한 처사였거든. 그런 정치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공업부터 육성하지 않은 산업 구조는 나중으로 갈수록 무너지기가 쉬워서 중공업부터 세우기 시작하는 건 매우 어려워.